여보세요. 경찰서죠. 남편이 사라졌어요.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CCTV 봐도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조수석에는 15억 원짜리 토지 매각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건 같은 날 그 남자의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전 직원 한 명도 함께 증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졌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부산 외곽의 폐공장 지하 저수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을 빼내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차량 2대. 그 안에서 백골로 변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4년 전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여름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 32층.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설회사 사장 강민수 씨는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안경을 쓴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43세의 아내 유정희 씨가 샐러드를 준비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에 단정한 화장을 한 그녀는 언제나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10년 전 전처를 암으로 먼저 보냈고 유정희 씨 역시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자녀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김해 토지 매각 계약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아. 15억에 팔리면 우리 유럽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유정희 씨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사셔야죠. 강민수 씨의 회사는 작지만 탄탄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 공사를 도맡아 하며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였습니다. 재혼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조금씩 일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김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면 노후 자금도 충분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의 이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강민수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해에 있는 토지 매각 계약을 최종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였기에 그는 평소보다 신중하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때 돌아올게. 계약 끝나면 연락할게요. 유정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오전 10시, 강민수 씨는 김해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인과 마주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15억 원은 에스크로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강민수 씨는 중개인과 악수를 나누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사무소를 나와 자신의 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계약서 사본이 든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잘 끝났어. 지금 출발해.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유정희 씨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조심히 와요. 그것이 강민수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 47분,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CCTV에 강민수 씨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은색 제네시스는 평소처럼 B층 주차 구역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차량이 지정된 자리에 주차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강민수 씨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은 그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32층 집으로 올라간 기록도 아파트 밖으로 나간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하주차장 어딘가에서 공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유정희 씨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이탈 지역이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9시, 10시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녀는 남편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조수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차는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이 주차장 곳곳을 살펴봤지만 강민수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유정희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6시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다음 날인 9월 24일 토요일 오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주차장 B층에 멈춰있는 은색 제네시스를 둘러쌌습니다. 차량 문을 열자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수석 서류 가방 안에는 15억 원, 토지 매각 계약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봤지만 거기에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박진우 경감이 감식반원에게 물었습니다. 혈흔이나 다툰 흔적은 없습니까? 감식반원이 루미놀 시약을 뿌린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차량 내부 어디에도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부 충격 흔적도 없고요. 박 경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차장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CCTV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이 남자가 차에서 내린 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는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강민수 씨의 차량이 오후 5시 47분에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B층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강민수 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그 어떤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홀로 가는 모습도, 계단을 이용하는 모습도, 심지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CCTV 분석을 담당한 형사가 박 경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차는 5시 47분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내리는 장면이 단 한 컷도 없습니다. 주차장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쪽에도 사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 경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운전자 없이 차만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입구 영상을 보면 분명히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후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강민수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강민수 씨의 휴대폰은 오후 5시 52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해운대 아파트 인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졌거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박 경감에게 보고했습니다.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5시 52분입니다.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간 게 5시 47분이니까 주차 후 5분 뒤에 전원이 꺼진 겁니다. 박 경감이 턱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5분. 차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끌려가거나 습격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군요.
주차장 내부를 샅샅이 뒤져보세요. 경찰은 지하 주차장 전체를 봉쇄하고 B1층부터 B3층까지 한 칸 한 칸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옷가지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밀실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실종 신고 3일째가 되자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50대 사업가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15억 원 토지 매각 직후 사라진 사업가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유정희 씨는 경찰서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저희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원한 살 일도 없고요. 박경감이 유정희 씨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중에서요. 유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 있긴 해요. 박철호라고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가 몇 달 전에 해고된 사람이요. 박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해고됐습니까? 유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음주 근무하다가 걸렸대요. 남편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안 고쳐서 결국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팀은 즉시 박철호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55세, 무직, 전과 이번 폭행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되었습니다. 박철호 역시 9월 23일 이후 행방불명 상태였던 것입니다. 박경감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가 같은 날 동시에 사라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4년이라는 긴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 일주일째인 2016년 9월 30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박진우 경감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강민수 씨의 행적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상황판에는 피해자 강민수와 용의자 박철호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경감이 팀원들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박철호, 이 남자부터 찾아야 합니다. 강민수 씨 실종 당일 회사 앞에서 시위하다가 같이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팀은 박철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민수 씨의 회사에서 5년간 일하다가 2016년 6월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음주 상태로 공사 현장에 출근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한 동료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철호 씨, 그 양반 해고당하고 나서 완전히 돌았어요. 매일 회사 앞에 와서 부당해고라고 소리 지르고 사장님한테 복수하겠다고 욕하고 난리였죠.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9월 23일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었어요. 강민수는 양심도 없다.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런 문구 써놓고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경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몇 시쯤 사라졌습니까? 직원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길에 봤는데 피켓은 바닥에 버려져 있고 사람은 없었거든요. 박경감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박철호가 회사 앞에서 사라짐. 오후 5시 47분, 강민수 씨가 해운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 오후 5시 52분, 강민수 씨 휴대폰 신호 끊김. 두 사람이 사라진 시간 간격은 불과 3시간이었습니다. 박경감이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운대 아파트까지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박철호가 강민수 씨를 미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박철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방 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원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배수구 주변이 푸르게 반응했습니다. 혈흔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피를 씻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박경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샘플 채취해서 국과수로 보내세요. DNA 대조 급히 해주십시오. 며칠 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의 주인은 박철호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철호 본인 피라고. 그럼 이 남자도 어딘가에서 다친 건가?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수사팀은 강민수 씨의 회사 재무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금전 문제로 인한 잠적이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받은 장부를 분석하던 수사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박경감이 다가가자 수사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민수 씨가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자금 중 약 2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박경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회사 운영 자금이 강민수 씨의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횡령인가?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건가? 수사팀은 강민수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실종 한 달 전부터 고액의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분이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잠을 못 자서 괴롭다고,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권유했지만 본인이 괜찮다며 거절하셨어요. 이 증언은 수사팀 내부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강민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요? 회사 자금 횡령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요. 또 다른 형사가 거들었습니다. 수면제도 많이 복용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어딘가로 가서 박경감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어요. 계속 수색합니다. 경찰은 해운대 일대 해안가와 산, 그리고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잠수부들이 바닷속을 뒤졌고 수색견들이 산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횡령 후 잠적설, 극단적 선택설, 원한 관계 살해설 등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의 관심은 점점 더 박철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경감이 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핵심입니다. 해고 앙심으로 강민수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본인도 도주한 겁니다. 집에서 나온 혈흔은 범행 중 본인이 다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호 집 근처 CCTV를 다시 확인했는데 9월 23일 저녁 7시쯤 그가 큰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박경감이 눈을 빛냈습니다. 가방 안에 흉기나 증거물을 넣고 도주 준비를 한 거군요. 전국 지명수배 내리세요. 박철호, 55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10월 20일, 박철호의 얼굴이 전국 뉴스에 공개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업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자막과 함께 그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제보 전화가 경찰서로 쏟아졌습니다. 부산역에서 박철호 비슷한 사람 봤어요. 대구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박철호 같던데요. 하지만 모두 허위 제보였습니다. 박철호는 마치 땅속으로 꺼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1월이 되자 수사는 완전히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민수 씨의 아내 유정희 씨는 매주 경찰서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남편 좀 찾아주세요. 박철호, 그 사람이 남편을 어디에 숨긴 건지 꼭 알아내주세요.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유정희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해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박철호가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제발 경찰에서 박철호를 잡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세요. 시청자들은 유정희 씨의 눈물에 가슴 아파했고 박철호를 향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12월,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사는 사실상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은 상부로부터 인력 축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경감, 이제 다른 사건들도 밀려 있습니다. 전담팀 인원 절반으로 줄이고 박철호 수배는 계속 유지하세요. 박경감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철호만 잡으면 이 사건 단번에 풀립니다. 전국 수배망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2017년이 밝았습니다. 강민수 씨가 사라진 지 넌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생사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박철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지구상에서 증벌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정희 씨는 법원에 남편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그녀는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운영도 어렵고 법적 절차도 필요합니다. 2017년 6월, 법원은 강민수 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강민수 씨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 유정희에게 넘어갔습니다. 토지 매각 대금 15억 원, 그리고 강민수 씨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3억 원, 총 18억 원이 유정희 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불쌍한 아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 기록상으로는 박철호 도주 중 강민수 살해 추정이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우연한 발견이 이 모든 거짓을 산산조각 낼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부산 강서구 외곽의 한 폐공장 부지.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굴착기의 요란한 소음이 적막했던 공장 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거 현장 책임자인 김동수 씨는 안전모를 쓴 채 굴착기 기사에게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저기 지하 저수조 부분 먼저 철거하세요. 물 다 빼고 메워야 합니다. 굴착기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레버를 당겼습니다. 육중한 삼나리 콘크리트 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폐공장 지하에는 과거 공업용수를 저장하던 대형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가로 20m, 세로 15m, 깊이 5m 규모의 거대한 콘크리트 수조였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빗물이 고여 썩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업팀은 먼저 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탁한 물이 배수관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오후 3시, 물이 거의 다 빠지자 저수조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진흙과 쓰레기가 뒤섞인 바닥은 혐오스러웠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김동수 씨가 사다리를 타고 저수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장화를 신은 그의 발이 진흙바닥을 밟았습니다. 여기 청소부터 해야겠네. 쓰레기 좀 치우고 나서 메우자. 그는 손전등을 켜고 저수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저수조의 한쪽 끝, 어둠 속에 무언가 거대한 물체가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량 2대였습니다. 하나는 은색 승용차, 다른 하나는 흰색 경차. 두 차량 모두 진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4년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현장 관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차가 있어요. 차 2대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관리자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차라고요? 누가 차를 저수조에 버린 겁니까? 김동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오후 4시 112 신고를 받고 부산 강서 경찰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저수조 안을 내려다보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실, 여기 철거 현장인데요. 지하 저수조에서 차량 2대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 출동 요청합니다. 1시간 뒤 과학수사팀과 레커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수조 안으로 밧줄이 내려가고 크레인이 첫 번째 차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투성이 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수조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내렸고 자체 곳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감식팀장이 차량 번호판에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희미하게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12가 47점. 그는 번호를 무전기로 본서에 조회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 강민수, 2016년 9월 실종 신고된 차량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식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수, 4년 전 해운대에서 실종된 그 사업가 아닙니까?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감식팀장이 급히 차량 문을 열려고 했지만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구를 사용해 억지로 문을 열자 썩은 물과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을 확인하던 감식반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팀장님, 여기 트렁크 좀 보십시오. 트렁크를 열자 그 안에는 검게 변색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골화된 유골이었습니다. 4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은 거의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식팀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국과수 연락하세요. 그리고 2번째 차량도 빨리 인양하십시오. 2번째 차량이 끌어올려졌습니다. 흰색 경차 역시 진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자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소유주 박철호, 2016년 9월 이후 행방불명, 강민수 살해, 용의자로 전국 지명수배 중. 감식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 차는 도망간 범인 차 아닙니까? 왜 여기 같이 있는 겁니까? 경차의 트렁크를 열자 거기에도 백골화된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해자의 차와 범인의 차가 같은 저수조에 나란히 가라앉아 있었고 둘 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녁 7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4년 전 강민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우 경감은 현재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전보되어 있었지만 급히 부산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철거 현장에서 전송된 사진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두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럼 박철호도 죽었다는 얘긴가? 국과수로 이송된 유골에 대한 긴급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오후 1차 부검 결과가 전송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골 성인 남성, 50대 추정, 두개골 후두부의 둔기에 의한 타격 흔적 확인.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높음. 두 번째, 유골 성인 남성, 50대 후반 추정, 역시 두개골 측 두부의 둔기 타격 흔적. 동일한 유형의 흉기 사용 추정. 박진우 경감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었다. 그것도 같은 종류의 흉기로. 만약 박철호가 강민수를 죽이고 도망갔다면 박철호는 누가 죽였단 말인가? 6월 15일 DNA 감정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골은 99.98% 확률로 강민수 본인. 두 번째 유골은 99.97% 확률로 박철호 본인. 박 경감은 회의실에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범인으로 쫓았던 박철호.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수 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까?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차를 저수조에 수장시킨 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4년 동안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우리가 박철호를 쫓는 동안 유유히 18억 원을 챙겨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18억이요. 강민수 씨 재산 말씀이십니까? 박 경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수 씨 사망 후 재산 상속 기록입니다. 토지 매각 대금 15억과 보험금 3억, 총 18억이 유일한 상속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사가 물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이 누구입니까? 박 경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 유정희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년 동안 남편을 찾아달라며 눈물 흘리던 그 여자. 언론 앞에서 박철호를 악마라 부르며 저주하던 그 여자. 박 경감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유정희를 원점에서 재조사합니다. 금융기록, 통신기록, 인간관계 모두 뒤집으세요. 그 여자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1분 단위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 특별수사본부가 재가동되었습니다. 4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우 경감이 본부장으로 복귀했고 15명의 정예 형사들이 차출되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용의자의 이름이 크게 적혔습니다. 유정희, 43세, 피해자 강민수의 재혼 아내. 박 경감이 형사들을 향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박철호를 범인으로 쫓는 동안 진짜 범인은 피해자 가족 행세를 하며 유유히 18억을 챙겼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를 확보합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유정희의 금융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은행에서 넘어온 거래, 내역서를 펼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 전담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2017년 6월 법원의 실종 선고 직후 유정희 계좌로 토지 매각 대금 15억과 보험금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출 패턴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 경감이 다가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명품 쇼핑 수백만 원, 강남 고급 레스토랑 수십만 원, 제주도 특급 호텔 숙박, 명품 자동차 구매 8천만 원. 남편이 실종되어 슬퍼해야 할 여자의 지출 내역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치스러운 소비였습니다. 남편 찾는다고 울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군요. 박 경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또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유정희의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ATM에서 뽑은 돈이었고 그 용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까?
경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경감이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공범입니다. 혼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차를 저수조에 수장시킬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에게 입막음용으로 매달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수사팀은 다음으로 유정희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넘어온 4년치 통화 및 문자 내역은 방대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특수 프로그램으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 번호와의 통화가 유독 잦았습니다. 010에 5xxx-8xxx. 이 번호의 주인은 최동욱 48세. 경사가 신원 조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동욱 48세 무직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 사람 유정희 씨의 전 남편입니다. 박경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전 남편, 이혼은 언제 했습니까? 경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유정희 씨가 강민수 씨와 재혼한 게 2014년 3월이니까 이혼 석 달 만에 재혼한 겁니다. 박경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뭡니까? 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이상합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하자 더욱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유정희와 최동욱은 2014년 재혼 이후에도 주 23회씩 통화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강민수 씨 실종 직전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통화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67통의 통화와 134건의 문자, 그리고 실종 당일인 9월 23일에는 무려 11통의 통화가 오갔습니다. 경사가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9월 23일 오전 8시 유정희가 최동욱에게 전화. 통화 시간 3분. 오전 10시 30분 최동욱이 유정희에게 전화. 통화 시간 7분. 오후 4시 15분 유정희가 최동욱에게 전화. 통화 시간 12분. 오후 6시 45분 최동욱이 유정희에게 전화. 통화 시간 2분. 박경감이 지도를 펼쳐놓고 기지국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오후 6시 45분 통화 때 최동욱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경사가 기록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정확히는 강민수 씨 아파트에서 반경 500m 이내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박경감이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범행 시각에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남자가 공범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동욱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유정희와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며 살았고 2016년 당시에는 부산 사상구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부터 그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상구 원룸에서 해운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중고 경차를 타다가 신차 중형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유정희한테 받은 거죠. 경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박경감은 최동욱의 최근 사진을 출력해 화이트보드에 붙였습니다.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눈매, 냉정한 인상의 중년 남자. 이제부터 유정희와 최동욱을 24시간 미행 감시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6월 18일부터 잠복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2명이 교대로 유정희의 아파트를 감시했고 다른 2명은 최동욱의 오피스텔을 감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6월 19일 저녁 8시 유정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BMW를 몰고 나왔습니다. 미행 차량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해운대 달맞이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10분 뒤 최동욱의 차량도 같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미행 형사가 무전기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2명 접촉했습니다. 레스토랑 2층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레스토랑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잠복한 감시팀이 망원렌즈, 카메라로 두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유정희와 최동욱은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편안했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4년째 슬퍼하는 과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최동욱이 유정희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경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포옹 장면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애정 관계입니다. 박경감은 사무실에서 전송된 사진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부가 재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현재 남편 실종 4년 후에도 애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2016년 9월 23일 당일의 CCTV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미세한 단서를 찾기 위해 최신 영상 복원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강민수 씨의 차량이 5시 47분에 들어오는 장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민수 씨 차량이 주차되고 약 2분 후 주차장 기둥 뒤에서 2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AI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복원하자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여자는 날씬한 체형에 어깨까지 오는 머리. 남자는 마른 체형에 짧은 머리.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체형과 실루엣이 유정희, 최동욱과 일치합니다. 두 사람은 강민수 씨가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둥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경감이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매복이었어. 남편이 토지 매각하고 돌아오는 걸 알고 미리 기다렸다가 습격한 거야. 다음 프레임에서는 두 사람이 강민수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 약 10분간 차량 주변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5분경 두 사람이 강민수 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저 비닐 안에 강민수 씨가 들어 있었던 겁니까? 박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철호도 살해당했을 겁니다. 아마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유인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박철호의 당일 동선도 추적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9월 23일 오후 5시경 해운대구로 이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해운대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강민수를 찾아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6월 22일 검찰은 유정희와 최동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명시되었습니다. 피의자 유정희, 최동욱은 2016년 9월 23일 공모하여 강민수와 박철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즉각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월 23일 새벽 6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동시에 체포조가 투입되었습니다. 유정희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다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 가족이에요. 박경감이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정희 씨, 남편 강민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최동욱도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도주를 시도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호송되어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4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온 두 사람. 그들의 거짓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조사실.
유정희와 최동욱은 각각 다른 방에 분리 수감되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먼저 최동욱부터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최동욱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눈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경감이 책상 너머로 그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욱 씨, 2016년 9월 23일 저녁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최동욱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박경감이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휴대폰 기지국 기록에 오후 6시 45분 해운대구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강민수 씨 아파트 반경 500m 이내입니다. 최동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경감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주차장 CCTV 복원 영상입니다. 당신과 유정희가 강민수 씨 차량 옆에서 뭔가 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모니터 화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재생되었습니다. 최동욱은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변호사 오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박경감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 부르세요. 대신 옆방에 있는 유정희 씨는 지금 당신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리죠. 최동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박경감이 거짓말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정희 씨 말로는 당신이 계획을 세웠고 자기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 하더군요. 당신 혼자 무기징역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최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옆 조사실에서는 유정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실종돼서 4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최동욱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일 뿐이에요. 담당 형사가 통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과 실종 당일 11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주 23회씩 만났고요. 유정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한 돈 최동욱에게 줬죠. 입막음 비용으로? 유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생활비예요. 형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18억 있는 사람이 매달 300만 원씩 ATM에서 뽑았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똑같은 날짜에. 6월 24일, 이틀째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수사팀은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수 씨와 박철호 씨의 두개골 손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동일한 형태의 둔기로 후두부를 강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흉기는 길이 약 30cm, 무게 1kg 이상의 금속 둔기로 추정. 망치나 쇠파이프 등의 공구일 가능성 높음. 수사팀은 즉시 최동욱의 과거 직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사들이 그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이 최동욱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최동욱. 그 친구 일은 성실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2016년 10월쯤이었나? 경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만둘 때 공구 같은 거 가져간 거 없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말이죠. 공구함 정리하다가 대형 몽키 스패너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비싼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경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사장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큰 거였어요. 경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범행 도구가 특정된 것입니다. 6월 25일,
검찰이 직접 유정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유정희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유정희 씨, 당신은 2013년 최동욱과 이혼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유정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성격 차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혼 당시 최동욱은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빚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닙니까? 유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석 달 만에 당신은 강민수와 재혼했습니다. 강민수, 부산에서 건설회사 운영하는 자산가. 당신이 노린 건 처음부터 그의 재산 아니었습니까? 유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강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검사가 냉소를 띠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이혼한 전 남편과 계속 만났습니까? 재혼 후에도? 유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신과 최동욱은 재혼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강민수와 결혼해서 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를 제거하고 돈을 나눠 갖기로. 그리고 마침 김해 토지 매각으로 15억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유정희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 최동욱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그는 일부 자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 건 유정희입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박경감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진술하세요. 최동욱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초 유정희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니 이혼해달라고. 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돈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였죠. 이혼은 했지만 유정희가 계속 연락했어요. 그리고 재혼 후 얼마 안 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최동욱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강민수를 없애고 재산을 상속받으면 저한테도 절반을 주겠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정희가 진심이었어요. 2016년 9월, 강민수가 김해 토지를 15억에 팔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정희가 이때다 싶었던 거죠. 저한테 연락해서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박경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9월 23일, 강민수가 계약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정희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저는 오후 5시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유정희도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는 기둥 뒤에 숨어서 강민수를 기다렸습니다. 강민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는 순간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몽키 스패너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즉시 쓰러졌어요. 저희는 그를 뒷좌석에 눕히고 검은 비닐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차를 몰고 유정희는 제 차를 몰고 미리 물색해둔 폐공장으로 갔습니다.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박철호는요? 박철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최동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박철호는 우연이었어요. 우리가 강민수를 처리하고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박철호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강민수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박철호가 우리를 봤어요. 차 안에 검은 비닐 덮인 걸 봤고요. 뭐냐고 소리쳤어요. 유정희가 패닉 상태가 됐고 저는 박철호도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박철호에게 달려갔어요. 그도 똑같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박경감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을 진술했습니다. 폐공장 지하 저수조로 갔어요. 거기는 유정희가 미리 알아본 곳이었어요.
물이 깊고 사람이 안 오는 곳이라고. 차 2대를 저수조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유정이가 남편 찾는다고 연기하고 경찰이 박철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8억을 노린 치밀한 계획살인. 그리고 4년간 완벽하게 숨겨진 진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최동욱의 자백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녹음된 진술 파일을 들고 옆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박경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박경감이 의자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유정이 씨, 최동욱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유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자백했는데요? 박경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최동욱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 유정이입니다. 강민수를 없애고 재산을 상속받으면 저한테도 절반을 주겠다고. 유정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경감이 재생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동욱은 당신이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폐공장 위치도 당신이 알아봤고 실행 날짜도 당신이 정했다고 했어요. 유정이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최동욱이 혼자 한 거예요. 박경감이 냉소를 띠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2016년 8월 당신이 부산 강서구 폐공장 부지를 2차례 방문한 CCTV 기록입니다. 범행 한 달 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한 거죠. 유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경감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당신이 강민수 명의로 3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추가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당신, 남편 몰래 가입한 거죠. 유정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경감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9월 23일 당일 당신은 강민수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마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유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차의 절망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했는지 아세요? 박경감이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유정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년간 유지해온 슬픈 과부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냉정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그 사람은 돈만 많은 재미없는 남자였어요. 매일 일만 하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죠. 전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박경감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살인의 이유입니까? 유정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유요. 15억이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저는 5억 빚쟁이랑 이혼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민수를 선택했고 돈을 상속받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박경감은 그녀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박철호는요? 무고한 박철호는 왜 죽였습니까? 유정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수없게 나타났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박경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사팀은 유정이의 과거 4년간 행적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연기해왔는지 드러났습니다. 2016년 10월 남편 실종 직후 유정이는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남편 좀 찾아주세요. 박철호,
그 사람이 남편을 어디에 숨긴 건지 꼭 알아내 주세요. 시청자들은 그녀의 눈물에 가슴 아파했고 박철호를 향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2017년 3월 유정희는 실종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자는 취지였습니다. 모임 회장을 맡은 그녀는 매달 모임을 주최하며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유가족이 경찰 조사에서 증언했습니다. 유정희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잃고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챙기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범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면이었습니다. 2018년 SNS 기록을 보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유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민수와의 추억 사진을 올리며 애절한 글을 썼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와요. 그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위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유정희는 최동욱과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수사관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SNS에 슬픈 글 올리고 댓글 받으면서 실제로는 공범과 여행 다니고 있었던 겁니까? 2019년 9월 강민수 실종 3주기. 유정희는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민수의 사진을 바다를 향해 세워두고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지역 언론이 취재를 나왔고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바다예요. 여기서 편히 쉬어요. 제가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 장면은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추모 행사가 끝난 그날 저녁, 유정희는 최동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양 판독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유정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연기 어땠어? 진짜 슬픈 것처럼 보였지. 최동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 오스카상 줘야 돼. 수사팀이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6월 29일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정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범행 하루 전 최동욱에게 보낸 문자. 내일이야. 준비 다 됐지. 실수하지 마. 2016년 9월 24일 범행 다음 날 최동욱에게 보낸 문자. 경찰한테 박철호 앙심 얘기했어. 계획대로 가고 있어. 걱정 마. 2017년 6월 15일 보험금 수령 당일 최동욱에게 보낸 문자. 3억 들어왔어. 다음 주에 만나. 축하하자. 검사가 복구된 문자를 유정희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최동욱이 혼자 한 겁니까? 유정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청구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사체유기, 사기, 보험 사기 등 총 7개 항목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4년 동안 슬픈 과부 행세를 하며 국민을 속인 여자, 18억을 노려 남편과 무고한 이웃을 살해한 부부.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악마가 사람인가? 4년 동안 연기하면서 18억 쓰고 살았다니 소름. 박철호 씨 유가족한테 어떻게 사과할 건가? 사형시켜야 한다. 7월 2일 박철호의 조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삼촌은 4년 동안 살인마로 몰렸습니다. 전국의 얼굴이 공개되고 사람들이 악마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유정희, 최동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삼촌은 죽어서도 누명을 쓰고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강민수의 사촌형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재혼할 때도 유정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를 돈 때문에 죽이다니. 인간이 아닙니다. 7월 5일, 유정희와 최동욱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송차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취재진이 포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정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4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가면. 슬픈 과부, 헌신적인 아내,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 그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탐욕에 눈먼 살인자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유정희는 철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8억을 위해 두 사람을 죽이고 4년간 완벽한 연기를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18억도, 자유도, 미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유정희와 최동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법정 밖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유정희, 최동욱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강민수를 살해하고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박철호까지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범행 후 4년간 피해자 가족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유정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동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정희는 고개를 떨구었고 최동욱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021년 9월 고등법원과 2022년 1월 대법원 모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불가. 그들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강민수 씨와 박철호 씨의 합동 연결식이 부산 해운대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강민수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철호 씨는 수줍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사촌형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게 진실을 찾았다. 박철호의 조카도 삼촌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삼촌, 4년 동안 억울한 누명 쓰고 계셨죠. 이제 다 풀렸어요.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피해자를 추모하며 헌화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재혼 가정 재산 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액 자산가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의 신원과 과거 금융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한 박진우 경감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년 전 초동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박철호 씨가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 돈 앞에서는 사랑도, 양심도, 인간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 2023년 9월, 사건 발생 7주기. 강민수 씨와 박철호 씨의 묘소에는 여전히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조용한 묘역. 두 사람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 뒤늦은 진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18억이라는 돈은 두 사람의 목숨과 두 범인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강민수 씨와 박철호 씨가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겨야 할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